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이번에는 배우이자 작가인 차인표 작가의 책을 준비했는데요. 전체 내용에서 챕터 1장인 1931년 가을 백두산, 그리고 두 번째 장인 두 번째 이별의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말 부분도 함께 나눠볼게요. 자, 그럼 차인표 작가의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읽어보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차인표 1. 1931년 가을 백두산. 호랑이 마을의 전설. 톡, 톡, 톡. 풀잎 끝에 맺힌 영롱한 이슬방울들이 하나둘 터집니다. 목을 축인 새끼 제비가 파란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작은 두 발로 수면을 힘껏 박차 오릅니다. 아, 이렇게 물을 박차고 오르니까 사람들이 나를 물찬 제비라고 하는구나. 스멀스멀 거치는 바다 안개 아래로 16개의 거대한 봉우리들에 에워싸인 백두산 천지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파란 하늘을 가득 담은 천지에는 거대한 봉우리들이 제각각의 모양으로 물구나무 서 있습니다. 천둥 소리를 내며 하얀 물을 쏟아내는 폭포 위를 날아 우산대처럼 하늘로 길게 뻗은 이깔나무 숲을 지나니 끝없이 펼쳐진 노란 들꽃밭이 나타납니다. 수만 마리의 나비들과 잠자리들이 한데 어울려 한바탕 춤을 추다가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새끼 제비를 위해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줍니다. 바위 언덕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니 산기슭에 하얀 억새꽃이 만발한 억새밭이 나옵니다. 억새밭이 끝나는 그곳에 작은 언덕이 봉긋 솟아있네요. 봉긋 솟아있는 이 언덕은 잘가요 언덕입니다. 예부터 호랑이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모이는 작은 언덕이지요. 길 떠나는 사람이 억새풀에 가려서 안 보이게 될 때까지 호랑이 마을 사람들은 이 언덕 위에 서서 잘 가요, 잘 가세요 를 외치며 작별 인사를 해왔답니다. 그러면 떠나는 사람은 뒤돌아보며 꼭 돌아올게요. 우리 다시 만나요. 라고 답례를 했지요. 아름드리 꿀밤나무 한 그루가 덩그마니 서 있는 잘가요 언덕 밑으로 길이 세 갈래 나 있습니다. 넓은 길은 빠른 걸음으로 한나절 이상 가야 하는 장군봉 남쪽 산깃을 붉은 소나무 마을로 통하는 먼 길이고, 억새풀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길은 억새밭을 지나 호랑이산으로 올라가는 울퉁불퉁한 산길이고, 꼬불꼬불한 길은 잘가요 언덕 가까이에 있는 호랑이 마을로 들어가는 작은 길이랍니다. 잘가요 언덕 위를 빙빙 돌던 새끼제비는 꼬불꼬불 작은 길을 따라 호랑이 마을로 날아갑니다. 긴 끝자락에 자그마한 마을이 수줍은 듯 아침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밥을 짓는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몽실몽실 피어나네요. 갓 피어난 하얀 연기가 파란 하늘에 흩어지면서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호랑이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끼 제비는 아침밥 짓는 구수한 냄새를 뚫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마을을 구경합니다. 우뚝 버티고 선 호랑이 산의 웅장함에 비해서 30~40여 가구가 옹기종기 자리 잡은 마을의 모습은 소박해 보입니다. 작은 마을과 커다란 산, 별로 잘 어울리지 않은 그림이지만 이 그림을 더 어색하게 만드는 건 억새풀을 엮어지은 보잘것없는 띠집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울타리입니다. 집집마다 한 집도 빠짐없이 어른키를 훌쩍 넘는 높디 높은 울타리들을
쳐 놓았습니다. 호랑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마을이 바로 가축을 놓아 기르지 못하고 나그네들이 아무리 고단해도 쉬어가지 않는다는 호랑이 마을입니다. 예전에는 전국에 내로라 하는 포수들이 호랑이를 잡겠다고 이 마을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포수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능한 포수라고 우쭐댔고 이들이 호랑이 산으로 오를 때면 마을 사람들은 어김없이 잘가요 언덕에 모여 억새밭 길을 지나 산으로 올라가는 포수들에게 잘가요를 외쳐주었지요. 하지만 호랑이 산으로 올라간 포수들은 열이면 9은 다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행여 구사일생으로 산에서 내려온 포수는 엽청도 내버린 채 혼비백산이 되어 호랑이 마을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아주 오랜 옛날, 그러니까 이 마을의 제일 큰 어른인 촌장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던 시절, 호랑이 마을은 평화로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호랑이와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냈다고 해요. 약초 캐러 산에 올랐다가 길 잃은 할머니를 호랑이가 마을까지 인도해 주기도 하고 엄마 잃고 배고파 마을로 내려온 호랑이 새끼들에게 마을 사람들이 어미소의 젖을 짜서 주기도 했다고 해요. 평화롭던 그 시절 호랑이 산은 마을 아이들에게는 재미난 놀이터였고 어른들에게는 나무리며 귀한 약초를 무한정 품은 고마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호랑이 사냥을 하러 많은 신하와 무관들을 거느리고 이곳 호랑이 마을에 행차했습니다. 이때 온 나라에서 몰려온 사냥꾼들이 호랑이 가죽을 구하기 위해 산을 드나들면서부터 호랑이와 마을 사람들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답니다. 성난 호랑이는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발톱을 휘둘렀고 때로는 마을로 내려와 다 자란 어미소를 물어 죽이기도 했답니다. 급기야 호랑이 마을에는 집집마다 높은 담이 올라갔고 마을 사람들은 사나워진 호랑이들을 잡기 위해 쇠꼬챙이로 만든 덫을 산 곳곳에 심어 놓았대요. 덫에 걸려 발이 부러진 엄마 호랑이가 새끼를 부르며 울부짖는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답니다. 결국 세월이 흐를수록 호랑이는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사람도 호랑이를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은 호랑이 산에 함부로 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호랑이 사냥꾼과 순이. 호랑이 마을 위를 할 일 없이 떠돌던 새끼 제비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잘가요 언덕 쪽으로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큰 길 위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잘가요 언덕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는 2마리의 호랑이 같아 보입니다. 쟤네 호랑이 맞아? 호랑이들이 왜 이른 아침부터 큰 길가에서 어슬렁거리지? 새끼제비가 호기심을 가질 만도 합니다. 캄캄한 밤중이나 어두운 숲속에서 은밀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호랑이가 마을 근처 큰 길가에서 어슬렁거릴 이유가 없거든요. 새끼제비가 궁금해하는 사이에 호랑이들은 잘가요 언덕 위로 올라섭니다. 호랑이가 아니라 사람이네? 새끼제비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이들은 호랑이가 아니라 황금빛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걸친 덩치 큰 사내와 늠름한 소년이군요. 얼굴의 절반을 가린 새까만 수염, 구릿빛 피부에 흰자위가 번뜩이는 눈, 거대한 수도랑이를 닮은 기골이 장대한 사내와 그의 아들인 듯 12~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입니다. 아버지의 야성을 물려받은 듯 나이에 비해 훨씬 어른스러워 보입니다.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길고 거친 외투를 걸치고 큰 엽총을 둘러맨 것으로 보아 한눈에도 이들이 호랑이 사냥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제법 멋진데? 범상치 않은 용맹한 외모의 이 부자가 새끼 제비의 눈에도 멋지게 보이나 봅니다. 멋지긴 한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은 호랑이 사냥꾼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호랑이 사냥꾼이 호랑이 마을에 왔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겠지요. 사내는 황포수이고 올해로 12살 된 소녀는 그의 아들 용이입니다. 두 부자는 잘가요 언덕 위 꿀밤나무 아래에 우뚝 서서 맞은편 억새밭 위로 버티고선 호랑이 산을 바라봅니다. 묵묵히 바라보는 네 개의 눈동자가 무척이나 날카롭습니다. 황포수의 어깨에는 커다란 엽총 두 자루와 날카로운 이빨 모양을 한 맹수를 잡을 때 쓰는 쇠덫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용이가 어깨에 맨 엽총은 너무 길어서 총끝이 땅에 닿을 정도입니다. 행색으로 보아 아주 먼 길을 온 듯하지만 피곤한 기색은 별로 없습니다. 잠시 후 꼬불꼬불한 길을 돌아 이들 부자가 호랑이 마을에 도착합니다. 아침 먹고 밭갈로 나가려던 사내들과 설거지하던 안악들, 마을 공터에서 아침놀이를 시작한 아이들까지 이른 아침 호랑이 마을에 나타난 이상한 차림새의 손님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내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황포수 부자가 가는 길을 졸졸 따라가나요. 몰려든 구경꾼들 중에 12살 먹은 훌쩍이도 보입니다. 훌쩍이는 호랑이 마을의 유일한 고아입니다. 아빠는 오래전 이 마을을 방문했던 포수인데 호랑이 잡으러 산으로 올라간 후 소식이 없고 엄마는 훌쩍이를 버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훌쩍이는 이 집에서 아침, 저 집에서 점심을 얻어먹으며 살고 있지요. 마음씨 착한 훌쩍이는 항상 코 밑으로 흘러내리는 콧물을 훌쩍하고 다시 들이마신답니다. 한 번 들이마실 때마다 어깨까지 들썩거리는 바람에 뒤에서 봐도 훌쩍이가 언제 훌쩍거리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나이에 비해 동작이 조금 굼뜨고 말이 어눌해서 그런지 마을 아이들 중 또래인 엄대 패거리에게 좋은 놀림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놀림을 당한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훌쩍이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매일매일 자신의 운명이자 숙제인 양 열심히 훌쩍거리며 마을 아이들을 따라다닌답니다. 왜냐하면 훌쩍이의 최대 목표는 오늘 하루를 심심하지 않게 보내는 거거든요. 황포수가 훌쩍이에게 묻습니다. 이 마을 촌장댁이 어디 있느냐? 저기 3번째 살인문 집이에요. 훌쩍이는 연신 훌쩍거리며 겁에 질린 채 대답하면서도 황포수 옆에 말없이 서 있는 용이를 힐끔 살핍니다.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겠다고 작정이라도 했는지 두 눈을 적당히 아래로 깔고 있는 용이의 긴 속눈썹이 가을바람에 팔랑거립니다. 일자로 굳게 담은 입술이 무척이나 어른스럽고 다부져 보입니다. 오뚝한 용이의 콧날이 허리에 찬 커다란 칼만큼이나 멋져 보입니다. 황포수와 용이는 뜻하지 않은 손님들의 출연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이 마을 어른인 촌장 댁으로 향합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그만 마당이 나옵니다. 체구가 작고 나이 많은 촌장님이 손님들을 맞아들입니다. 촌장님은 호랑이 마을의 제일 큰 어른입니다. 부인이 죽은 뒤 며느리도 병으로 죽고 아들은 머나먼 중국 상해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떠난 후 오래전 연락이 끊겼다고 하지요.
지금은 그 아들이 유일하게 남기고 간 손녀딸과 단둘이 살고 있답니다. 비록 기력도 많이 쇠하고 체구도 작은 촌장님이지만 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시죠. 황포수는 커다란 엽총과 덫을 마당에 풀어놓습니다. 묵직한 덫이 마당에 떨어지며 쨍그랑하고 쇳소리를 냅니다. 황포수는 용이를 홀로 마당에 세워놓은 채 촌장님 방으로 들어갑니다. 새끼제비가 촌장댁 울타리 위에 날아와 앉습니다. 높은 울타리에 난 구멍 사이사이로 안악들과 사내들과 아이들이 호기심과 동정심 어린 눈으로 용이를 바라봅니다.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걸치고 자신의 키만큼이나 큰 엽총과 보찜을 메고 꼿꼿이 서 있는 이 아이.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에 어색하고 민망해질 만도 하지만 용이는 황포수가 들어간 방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당 한가운데 그대로 서 있습니다. 구경하는 안악들과 사내들의 혀차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거 참, 이번에는 부자가 한꺼번에 당하겠구먼. 참말 잘생긴 아이인데 어린 것이 애비 잘못 만나 호랑이 밥이 되겠어. 촌장님과 황포수의 이야기가 꽤 길어지나 봅니다. 용이는 벌써 1시간 이상을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마당에 서 있습니다. 구경하던 안악들과 사내들이 하나둘 흩어질 때쯤 열린 사리문 사이로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뛰어들어옵니다. 으르렁, 컹컹. 흥분한 개는 용이의 몸에서 맹수 냄새라도 맡았는지 맹렬하게 짖어댑니다. 이 개는 엄대네 집에서 기르는 개입니다. 1대1로 표범과 맞붙어 싸워도 이길 만큼 용맹하다는 풍산개지요. 엄대네 개가 용이를 향해 짖으면서 응원군을 불러나 봅니다. 어느새 커다란 개 3마리가 더 뛰어들어와 용이의 주위를 빙빙 돌며 미친 듯이 짖어댑니다. 마치 조금만 움직이면 모두 같이 달려들어 멧돼지 사냥을 하듯 용이를 물어뜯을 태세입니다. 이빨을 있는 대로 드러낸 개들이 언제 달려들지 모릅니다. 흩어지던 구경꾼들이 다시 몰려듭니다. 이 상황을 용이가 어떻게 할지 무척 궁금한가 봅니다. 아이들은 용이가 어깨에 맨 총이나 허리에 찬 큰 칼이라도 쓸까 싶어 내심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두 울타리에 붙어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마당으로 들어와 용이를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훌쩍이도 훌쩍거리며 구경합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용이는 속으로 무척이나 당황스럽습니다. 개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용이는 어리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호랑이 사냥을 하며 산에서 자란 호랑이 사냥꾼입니다. 그런 용이가 개 몇 마리 해결하는 거야 식은 죽 먹기만큼 쉽겠지만 달 넘어 날아 들어오는 구경꾼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늘 산으로 숲으로 호랑이만 쫓아다녔던 용이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건 생전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몹시 난처합니다. 아버지가 촌장님과 얘기를 얼른 끝내고 나와서 어서 이 자리를 떴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용이를 향해 개들은 더욱 기세 좋게 짖어댑니다. 엄대네 풍산개가 겁없이 다가와 앞발로 용이의 발을 툭 하고 건드려 봅니다. 순간 용이의 눈이 번쩍하고 빛납니다. 살기를 느낀 개들이 용이를 일제히 공격하려 드는 바로 그 순간 사리문이 삑 하고 열립니다. 그리고 자기 몸의 2배는 좋게 되어 보이는 마른 나뭇가지 더미를 지게 짊어진 한 소녀가 구경꾼들을 해치고 마당 안으로 들어섭니다. 촌장님의 손녀딸인 순이입니다. 그만! 앉아 어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이 3마디로
순이는 흥분한 개들을 진정시킵니다. 순이의 행동에 11살 아이답지 않은 침착함과 조숙함이 묻어납니다. 미친 듯이 짖어대던 개들이 순이의 말에 거짓말처럼 잠잠해집니다. 곧이어 순이가 개들을 쓰다듬어주며 살인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용이와 순이의 눈이 마주칩니다. 허리까지 오는 댕기머리,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커다란 두 눈, 숯검정처럼 진한 눈썹에 단호해 보이는 입술과 작은 코, 한쪽 볼에만 살짝 파인 보조개.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룬 순이의 맑은 얼굴은 눈이 부시도록 빛이 납니다. 낡았지만 새하얀 저고리와 여기저기 기우고 덧댔지만 깔끔한 검정 치마 밑으로 백옥 같은 종아리를 살짝 드러낸 순이의 모습 하나하나가 용이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아로새겨집니다. 황포수의 계획. 한편 방 안에서는 촌장님과 황포수의 대화가 한창입니다. 황포수는 오로지 백호를 쫓아 머나먼 남쪽에서부터 천리길을 왔다고 합니다. 이제 백두산 끝자락에 있는 이 호랑이 산이 백호가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산이라 판단했기에 마을에 움막을 짓고 지내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호랑이 산에 올라 백호 사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촌장님이 입을 엽니다. 언젠가는 올 줄 알았네. 저를 아십니까? 황포수가 묵직한 음성으로 묻습니다. 자네가 잡은 호랑이 가죽이 가장 비싸게 팔린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네. 그렇습니다. 4년 전 돌연 호랑이 사냥을 멈추고 사람들 눈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황포수는 전국의 호랑이 사냥꾼들 사이에서 전설로 통하는 명포수였습니다. 호랑이 가죽을 구하는 일본 상인들 사이에서도 황포수가 잡은 호랑이 가죽이 가장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황포수의 호랑이 가죽에는 총알 구멍이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납고 커다란 호랑이를 사냥할 때도 황포수는 총알을 단 한 발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보아하니 먼 여행에 지친 것 같은데 며칠 쉬었다가 그냥 갈 길을 가게. 마을에 작은 움막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배 끼치지 않고 올겨울 첫눈이 올 때까지만 머물다가 호랑이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답하는 황포수의 목소리가 낮지만 쩌렁쩌렁 울립니다. 자네, 밖에 서 있는 저 어린아이를 데리고 호랑이 산에 오를 셈인가? 저희는 한반도 남쪽 끝에서부터 백두대간을 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제 아들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아이가 아닙니다. 용이는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유능한 사냥꾼입니다. 백호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나? 내 70평생을 이곳에서 살면서 수많은 호랑이들을 보아왔지만 백호를 본 적도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네. 그 있지도 않은 백호를 잡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호랑이들을 화나게 하려는 건가? 황포수가 미리 준비한 듯 대답합니다. 육바리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움막을 짓고 머물게 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잡아드리지요. 육바리가 유명하긴 유명한가 봅니다. 타지에서 흘러들어온 황포수도 알고 있을 정도니까요. 육바리는 요즘 호랑이 마을 사람들과 가축을 공포에 떨게 하는 아주 사나운 호랑이입니다. 발가락이 6개여서 육바리라고 부르지요. 물론 육바리가 내려와 피해를 주긴 하나 저 산에는 마을에 내려오지 않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짐승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네.
자네가 원하는 백호 한 마리의 가죽을 넣기 위해 산에 올라가 여기저기 덫을 놓고 짐승들을 닥치는 대로 살생할 생각인가? 육바리처럼 마을로 내려와 사람과 가축을 해치는 호랑이가 아니면 살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오로지 백호뿐입니다. 올겨울 이곳에서 사냥해보고 못 잡으면 이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황포수가 나무에 못을 박듯 단호하게 말합니다. 촌장님이 마침내 허락합니다. 정이 뜻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게나. 황포수, 자네가 호랑이 산에서 백호를 찾든 못 찾든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하네. 호랑이들은 우리가 이곳에 마을을 만들고 정착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이 산에 살고 있었네.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지 생각해 보게나. 사람에게 해가 된다고, 혹은 조금 불편하다고, 혹은 조금 이득이 생긴다고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면 세상이 어찌 되겠는가? 설령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일지라도 말일세. 세상은 더불어 사는 곳이네. 짐승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더불어 살 수 없는 법이야. 촌장님의 얘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황포수는 말이 없습니다. 가오지의 첫 번째 편지. 보고 싶은 어머니께. 어머니, 저 가주오입니다. 저와 기호 씨는 어제 무사히 이곳 오사카에 왔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터라 어제는 부대 근처 여관에서 잠을 잤습니다. 기호 씨가 피곤했던지 잠에서 코를 많이 골더군요. 세상에 안겨 길을 잃지 말고 세상을 품고 너의 길을 가거라. 사랑하는 어머니, 동경의 기차역에서 저를 떠나보내시며 어머니께서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화가의 길을 가려던 미술학도가 왜 자원에 입대하느냐고 집안 어른들이 말리실 때 저를 이해해 주신 어머니,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우리 대일본 제국이 대공화 공영을 위해 진일보하는 이때 저 혼자 안온한 대학의 품에 안긴 채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건 도저히 양심이 허락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은 분명 어머니시지만 그 20년 동안 저를 품어준 것은 바로 저의 조국, 대일본 제국입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자 대일본 제국의 젊은 일꾼으로서 한 몫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대일본 제국군의 장교 후보생이 될 수 있도록 이토록 뜨거운 가슴과 건강한 신체를 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꼭 자랑스러운 아들 가주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 글을 마치면 저는 기호 씨와 함께 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70일 동안 열심히 훈련하여 반드시 대일본 제국이 필요로 하는 장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제가 어디를 가든 어머니는 항상 저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웃고 계십니다. 천황폐하 만세, 대일본 제국 만만세. 오사카에서 대일본 제국군 소위 후보생 가조 마츠에다 올림. 추신. 여관의 작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오사카의 밤 풍경을 그려보았습니다. 용이와 순이의 마음. 쩍. 황포수가 어른 몸통만한 통나무를 비스듬히 세워놓고 커다란 도끼를 한번 휘두르니 통나무가 쩍 하고 두 동강이 납니다. 동강난 통나무 토막을 용이가 한쪽 어깨로 번쩍 짊어져 나릅니다. 용이는 움막을 짓는 내내 일자로 뻗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된 일에 대한 아무런 불평도 없이 황포수를 돕습니다.
움막을 짓는 일이 익숙한 듯 한나절 뚝딱뚝딱 하니 이내 그럴듯한 움막이 올라갑니다. 통나무로 기둥을 삼고 굵은 나뭇가지로 뼈대를 올리고 그 위에 짚을 얹은 움막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할 뿐 누구도 선뜻 다가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마을로 찾아든 객들이 은근히 부담스럽나 봅니다. 아이들이 호기심 반, 장난기 반으로 황포수 부자의 움막에 갈라치면 어른들은 야단을 칩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마을 어른들은 호랑이를 잡기보다는 호랑이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임금님과 사냥꾼들이 그랬던 것처럼 백호를 잡는답시고 행여 산속의 호랑이들을 화나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이 마을을 방문하는 손님이 없어서 조용히 살았는데 난데없이 황포수 부자가 나타나 산으로 가겠다고 하니 이를 반길 마을 사람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즘도 마을에 내려와 개나 송아지를 물어가는 호랑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몸집이 집채만한 육발이 이놈은 최근 들어 유달리 자주 마을에 내려와 피해를 입히곤 합니다. 왼발 발가락이 6개라 육발이로 불리는 이 호랑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지요. 커다란 발가락이 6개인지라 쇠괄고리처럼 생긴 발톱도 6개, 큰 발을 들어 핥히면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6개의 큰 구멍이 생기고 맙니다. 또 덩치에 비해 동작은 어찌나 빠른지 총을 겨누기도 힘들 정도로 번개같이 움직이는 녀석입니다. 육발이는 불과 사나흘 전에도 마을로 내려와 엄대네 집 어미소를 물어갔습니다. 엄대네 식구들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문틈으로 육발이가 어미소를 물고 울타리를 뛰어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호랑이가 넘지 못하게 올린 그 높은 울타리를 송아지도 아닌 다 자란 어미소를 물고 훌쩍 뛰어넘은 육발이는 억새밭을 가로질러 깊은 산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미소는 산으로 끌려가면서 계속 울어댔고 엄대네 식구들은 육발이가 무서워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어미소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 했답니다. 육발이만 아니면 마을이 지금보다 안전해지겠지만 그동안 아무도 육발이를 사냥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신출귀몰하는 이놈을 잡기 위해 호랑이 산에 오른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일이었고 마을에 내려와 가축을 물어가도 워낙에 사나워 잡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타나면 피하고 마주치면 달래면서 조심조심 더불어 사는 수밖에 없을 성 싶었습니다. 황포순의 움막을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유일한 사람은 훌쩍입니다. 황포수 부자가 호랑이 마을에 온 그 순간부터 훌쩍이는 그림자처럼 용이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이와 특별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용이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은가 봅니다. 무엇보다 훌쩍훌쩍하고 흉내내며 놀리는 엄대 패거리들과는 달리 어른스러워 보이는 용이가 무척이나 마음 든든합니다. 황포수 부자가 이 마을에 온 후로 순이는 줄곧 황포수 부자에게 저녁밥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인정 많고 생각이 깊은 촌장님의 뜻이지요. 순이는 매일 하루 일과를 끝내고 노을이 질 무렵이면 저녁밥을 짓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진 촌장님과 자기가 먹을 밥만 지었는데 이제는 밥 짓는 양이 3배로 늘었습니다. 저녁 짓는 때가 되면 용이는 촌장댁 마당에 와서 기다립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2사발과 빛깔 고운 여러 가지 산나물 반찬, 집에서 담근 막걸리와 된장 바른 물을 준비하는 순이의 뒷모습을 보기 위해
용이는 일부러 조금씩 일찍 가서 촌장댁 마당에 동구만이 서 있곤 합니다. 노을이 빨갛게 지다가 잘 익은 복숭아처럼 노래질 무렵이면 저녁밥이 다 됩니다. 용이는 하루 중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어여쁜 순이의 모습을 가까이서 마음껏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밥을 싼 보따리를 건네줄 때 살짝 스치는 순이의 손길에도 깜짝 놀라는 걸 보니 12살 용이의 마음에 처음 느껴보는 무언가가 움터 자라나고 있는 듯합니다. 순이도 용이가 좋습니다. 까불거리며 불쌍한 훌쩍이를 괴롭히고 놀리기나 하는 또래 엄대 패거리에 비해 신중하고 어른스러운 용이가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합니다. 어린 소년답지 않은 외로움이 깊숙이 밴 짙은 눈동자와 거친 손가락 마디마디 박힌 굳은 살만 보아도 엄마 없는 용이가 그동안 타지를 돌며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니까요. 무엇보다도 조금 있으면 육바리가 살고 있는 저 무시무시한 산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도 됩니다. 순이는 밥을 기다리는 용이에게 물을 떠주며 말을 건네보지만 수줍은 용이의 대답은 언제나 단답형입니다. 배고프지? 아니. 어제 먹은 김치 맛은 어땠어? 맛있었어. 새로 담근 건데. 늘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용이는 이것마저도 힘든가 봅니다. 순이와 대화할 때마다 용이의 얼굴은 산머루처럼 새빨갛게 붉어지고 일자로 곱게 담은 입술은 좀처럼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훌쩍이의 꿈. 그대로 달포가 흘러갑니다. 황포소의 일과는 항상 일정합니다. 하루 종일 빛도 안 들어오는 움막에 틀어박혀 총이나 덫 따위를 손질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 무렵이 되면 순이가 지어준 공짜 밥을 먹고 막걸리 한 사발에 취해 마을 어귀를 휘적휘적 배회합니다. 백호든 육발이든 호랑이를 잡으러 산에 오를 생각은 도무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놀고 먹는 중입니다. 용이는 주로 움막 앞 작은 공터에 앉아 나무를 깎아 이것저것 만들며 하루를 보냅니다. 손재주가 남달리 좋은 용이는 멋진 나무칼을 깎아 훌쩍이에게 선물했답니다. 난생 처음 훌륭한 선물을 받은 훌쩍이가 어디서 났는지 답내로 고구마 말린 것을 한 움큼 얻어다 용이에게 줍니다. 용이야, 너 진짜 호랑이 본 적 있어? 말린 고구마를 우물우물 불려 먹으며 훌쩍이가 묻습니다. 용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몇 번? 한 번? 두 번? 용이는 대답 없이 나무를 깎습니다. 호랑이 진짜 커? 진짜 집채만한 호랑이도 봤어? 용이는 다시금 고개만 끄덕거립니다. 안 무서웠어? 훌쩍이의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나 같으면 되게 무서울 텐데 호랑이 그거 총 맞으면 진짜 죽어? 몇 발 맞으면 죽어? 10발? 100발? 용이가 대답하지 않자 훌쩍이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잠시 후 용이가 침묵을 깨고 대답합니다. 한 번에, 왕자를 한 번에 맞히면 죽어. 왕자? 왕자가 뭐야? 호랑이 이마 정수리에는 임금 왕자 무늬가 새겨져 있거든. 와, 그렇구나. 너도 왕자 맞춰봤어? 기분 좋았겠다. 불쌍해. 불쌍하다고? 호랑이가?
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훌쩍이가 또 연신 훌쩍거립니다. 훌쩍이가 호랑이 산 우거진 숲 사이를 커다란 엽총을 들고 멋지게 걸어갑니다. 개울가에 비친 자신은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입은 사냥꾼의 모습입니다. 훌쩍이는 더 이상 훌쩍거리지도 않습니다.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가던 훌쩍이는 숲에서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엽총을 겨눕니다. 아기 사슴 한 마리가 발발 떨고 있네요. 괜찮아, 아기 사슴아. 난 너를 잡으러 온 게 아니란다. 훌쩍이가 아기 사슴을 안심시키는 바로 그 순간, 아기 사슴 뒤에서 그 무시무시한 육바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흥하며 포효하는 육바리 앞에서 훌쩍이는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엄한 목소리로 육바리를 꾸짖습니다. 잘 만났다, 육바리. 이 불쌍한 엄대네 어미소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육바리가 6개의 발톱을 세우고 훌쩍이에게 달려들 태세를 갖춥니다. 훌쩍이도 차분하게 엽총을 들어 육바리 정수리에 왕자를 겨눕니다. 성난 육바리가 풀쩍 뛰어 훌쩍이를 덮칩니다. 훌쩍이가 엽총의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런데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총알이 발사되는 대신 총구에서 말린 고구마 한 개가 픽 하고 나옵니다. 달려드는 육바리의 발톱 앞에 당황한 훌쩍이의 눈동자가 달걀만큼 커집니다. 으악! 훌쩍이의 비명에 움막 지붕 가에 앉아 졸던 새끼 제비가 깜짝 놀라 파드닥 날아갑니다. 훌쩍이가 낮잠에서 깨어납니다. 용인의 움막 앞에서 나무를 조각하다가 잠이 들었나 봅니다. 어휴, 다행이다. 순이가 놀러 왔네? 오세요, 종이 울리면. 순이가 처음으로 용인의 움막에 놀러 왔습니다. 나무 조각을 하는 용이 옆에 서서 구경하고 있네요. 손에는 달걀 3개를 들고 있습니다. 촌장댁 암탉들이 막 낳은 따뜻한 달걀입니다. 새 아이들은 움막 앞에 나란히 앉아 순이가 가지고 온 달걀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습니다. 맛난 달걀을 먹고 기분이 좋아진 훌쩍이가 용이와 순이를 어디론가 데리고 갑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은 자신만의 오래된 비밀 장소이지요. 잘 가요 언덕 밑 긴 풀에 가려져 있는 비밀 동굴입니다. 입구에 풀이 우거져 있기에 자세히 보지 않고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우거진 긴 풀들을 들추고 커다란 돌멩이들을 치우자 조그만 굴 입구가 나옵니다. 여기가 내 비밀 창고야. 좁은 입구에 비해 굴 안은 아이들 3명이 넉넉히 앉을 만큼 넓습니다. 다 해졌지만 솜이불도 있고 베개도 있습니다. 구멍난 솥단지 안에는 꿀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용이야, 이것 좀 봐. 너 혹시 이게 뭔지 아니? 훌쩍이가 자기 머리통보다도 커다란 쇳덩어리를 들어 보입니다. 꽤 무거운지 낑낑대는 훌쩍이의 양손에 조금 더럽지만 아직 녹슬지 않은 노란빛을 잔뜩 머금은 종이 들려 있습니다. 작년에 마을을 지나가던 나그네 아저씨가 무겁다고 버리고 간 건데 어디다가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어. 용이는 10살 때 저 멀리 남쪽 북한산 자락을 지나면서 이것과 비슷한 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산 밑자락에 큰 마을에서 보았는데 뾰족한 지붕 위에 십자가가 솟아있는 집에 하얀 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땡, 땡. 검정색 옷을 입은 코쟁이 아저씨가 종을 치자 사람들이 그 집으로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산속에서만 살아온 용이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종소리는 마음속으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황포수가 발길을 재촉하는 바람에 다시 산으로 올라야 했지만 북한산을 넘는 내내 용이의 마음속에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종이라는 거야. 이걸 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왜? 사람들이 왜 모여들어? 몰라. 그냥 모여들어. 밥 주나? 감자? 달걀 주면 제일 좋겠다. 순이도 생전 처음 보는 종을 조심스레 어루만져 봅니다. 순이의 따뜻하고 작은 손이 차가운 쇠종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아이들은 이 종을 잘가요 언덕 위 꿀밤나무 가지에 매달기로 했습니다. 용이가 움막으로 뛰어가 밧줄을 구해옵니다. 그러곤 밧줄 한쪽 끝을 입에 물고 아름드리 꿀밤나무를 기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기어 올라가는 동작이 어찌나 빠른지 마치 나무를 잘 타는 표범 같습니다. 조심해, 용이야. 꿀밤나무 아래에서 용이를 올려다보던 순이가 걱정해 줍니다. 그 소리를 들은 용이 가슴이 콩콩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나무 타는 게 무서워서 그러냐고요? 아니요. 용이는 눈 감고도 이 정도 높이의 나무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이 가슴이 콩콩콩 더 빠르게 뜁니다. 왜냐고요? 순이가 제 걱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용이는 누군가가 자기를 걱정해 주는 것이 이렇게 가슴 설레는 일이라는 걸 오늘에서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훌쩍이는 이렇게 나무를 잘 기어오르는 용이가 자기 친구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얼른 키 2배쯤 되는 높이까지 기어 올라간 용이가 이번엔 굵은 가지 하나에 올라타더니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러자 꿀밤나무에서 꿀밤들이 우두둑 떨어집니다. 아야! 잘 익은 꿀밤 한 개가 훌쩍에 머리 위로 통 하고 떨어집니다. 순이는 꿀밤들을 한아름 주워 담습니다. 잠시 후 잘가요 언덕 꿀밤 나무 위에 노란 종이 달립니다. 어느새 나무에서 내려온 용이가 종을 칠 수 있도록 밧줄을 매달아 땅에서도 손이 닿을 만한 곳까지 늘어뜨려 놓습니다. 아이들은 이 종을 오세요 종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종을 치면 사람들이 모인다고 용이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준비, 시작! 용이와 훌쩍이와 순이가 동시에 밧줄을 잡고 힘차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댕, 댕, 댕. 종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닻을 갈던 사내들도 아기를 업어주던 안악도 담배 피우던 촌장님도 억새풀을 물고 가던 새끼 제비도 잠자던 호랑이도 모두 은은한 종소리를 듣습니다.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잘가요 언덕에 오세요 종소리가 이제 막 노을이 물드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또 호랑이 마을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눈 덮인 억새밭 사이로 세월이 참 쏜살 같습니다. 다시 달포가 지났습니다. 첫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날,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잘가요 언덕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은 작은 목소리로 다시는 황포수 부자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수군댑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고 어떤 이는 걱정하고 또 어떤 이는 비아냥거리고 이 모든 소리가 뒤죽박죽 되어 잘가요 언덕에 웅성거리며 퍼집니다. 순이도 촌장님과 함께 잘가요 언덕에 오릅니다. 순이의 손이 빨갛게 얼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황포수 부자를 위해 먹을거리를 만들어 오는 길입니다. 훌쩍이는 훌쩍거리며 애꿎은 눈을 발로 박박 긁어봅니다. 꿀밤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오세요 종도 오늘만큼은
쳐다보기 싫습니다. 잠시 후 엽총과 덫을 어깨에 주렁주렁 맨 황포수와 용이가 나타납니다. 드디어 호랑이 산에 오르는 날이 온 것입니다. 몸 조심하게. 백호를 어느 정도 찾다가 못 찾으면 다시 이리 내려오게. 추운 날씨 탓에 말하는 촌장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백호를 못 잡으면 육발이라도 잡아오겠습니다. 황포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릅니다. 용이는 순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순이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런 용이에게 순이가 먼저 다가갑니다. 몸 조심해. 이거 주먹밥이랑 달걀이랑 다시 올 거지? 용이야, 돌아올 거지? 그치? 다시 일로 걸어 내려올 거지? 훌쩍이도 옆에서 끼어듭니다. 용이는 결국 한마디도 못합니다. 걱정 마, 순이야. 다시 올게, 훌쩍아. 이 두 마디가 가슴에 꽉 차 있지만 목에 걸려 나오질 않습니다. 황포수와 용이가 떠나갑니다. 눈 덮인 억새밭을 휘적휘적 헤치며 호랑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잘 가요 언덕 위에서 마을 사람들이 외칩니다. 잘 가요. 잘 가세요. 황포수와 용이의 뒷모습이 하얀 억새풀 사이에 파묻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용이는 보이지 않고 황포수의 호랑이 가죽 모자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며 점점 멀어져 갑니다. 잘 가요를 외치던 마을 사람들도 추운 날씨에 귓불을 비비며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갑니다. 카오지의 4번째 편지.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소위 가조 인사 올립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뵌 지도 어느새 석 달이 흘렀군요. 어머니, 저는 지금 파도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하하, 놀라셨죠? 네, 맞습니다, 어머니. 조선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희 소대가 속한 부대는 조선에서의 첫 복무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개한 조선인들에게 선진 대일본 제국 문화를 가르치며 이와 동시에 조선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저희 부대의 임무입니다. 사실 조선이라는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땅덩어리를 노리는 나라는 비단 중국과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불란서, 미국 등 서방 열강들 역시 이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자주 배울 수 있는 동경 근방 부대에 배치되지 않은 것은 섭섭합니다만 난생 처음 가보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막연한 동경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소학교 시절이었던가요? 어머니와 함께 동경시장을 가다가 처음으로 조선인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맨발에 남루한 옷을 걸치고 인간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역겨운 냄새를 풍기던 사내아이와 계집애, 조선인 남매가 기억나십니까? 어머니께서 저들이 조선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시장 바닥에서 개가 물고 가던 돼지 뼈다귀를 빼앗으려다가 오히려 개한테 물려 호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종아리에 피를 흘리며 우는 여자아이를 보면서 주위에 있던 구경꾼들은 웃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저의 손을 끌고 가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잘 보거라.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 나라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저렇게 고생하는 법이다. 그때 저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제가 대일본 제국의 장교가 되는데 큰 도움을 준 말씀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더욱더 부강한 대일본 제국을 만드는데 꼭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네요. 호롱불 밑에 곤하게 잠들어 있는 32명의 저희 소대원들 얼굴이 보입니다. 소대원들 중에는 저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이들 모두가 제가 거두고 보살펴야 할 저의 자식들입니다. 앞으로 3년간 이들과 함께 조선을 계몽하고 보호하고 선도한 후 어머니께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 마음속에 계시니까요. 천황폐하 만세, 대일본 제국 만만세. 조선으로 가는 배 안에서 대일본 제국군 소위 가조 마찌에다 울림. 추신, 잠자는 소대원들을 그려보았습니다. 2. 두 번째 이별. 순이의 기도. 긴 겨울이 지나고 호랑이 마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던 눈은 개울가에 졸졸거리는 물소리를 남긴 채 사라졌고 잘가요 언덕 너머 호랑이 산밑 자락은 흐드러지게 피어난 연분홍 구름 국화꽃들로 마치 불타는 듯합니다. 촌장댁 담 아래 옹기종기 피어난 노란 애기 똥풀 위에서 나비떼가 잔치를 벌입니다. 춤을 추며 형형색색의 옷을 뽐내던 나비들은 새끼 제비가 나타나자 얼른 조용해집니다. 어른들은 다시 밭을 갈고 엄대 패거리는 새총을 들고 참새를 잡으러 다닙니다. 아이쿠, 새끼 제비도 조심해야 할까요? 그깟 새총으로 날 잡는다고? 어림없지. 이래봬도 난 제비인데. 우쭐대는 새끼 제비의 허리 색깔이 제법 붉어졌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붉어져서 붉은 허리 제비로 불리나 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은 하나도 안 자랐네요. 부지런히 먹어야겠어요. 그나저나 이 새끼 제비는 참 이상합니다. 지난 겨울 백두산의 차디찬 칼바람을 피해 백두산 제비봉에 사는 제비들이 모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멀리 멀리 피난 갔을 때도 새끼 제비는 따라가지 않고 홀로 이곳 호랑이 마을에 남았습니다. 새끼 제비에게는 남쪽 나라보다 호랑이 마을이 더 따스한 걸까요? 지난 겨울 황포수 부자가 떠난 뒤 마을은 조용해졌답니다. 어른들은 일을 했고 아이들은 놀았습니다. 엄대 패거리는 다시금 훌쩍이를 놀리는 일로 하루를 보내고 있지요. 용이가 있는 동안에는 훌쩍이를 마음 놓고 놀릴 수 없었거든요. 훌쩍 훌쩍아 봐라. 10,000번만 더 훌쩍이면 집 나간 엄마가 돌아온단다. 훌쩍이는 더 이상 엄대 패거리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놀림을 받기 싫어서도 그렇지만 엄대 패거리랑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지난 겨울 호랑이 산으로 올라간 용이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용이가 떠난 후 훌쩍이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잘가요 언덕에 올라 꿀밤나무 아래에 앉아서 용이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심심해지면 풀피리를 불었습니다. 피리 불다 지치면 잠이 들었고 깨어나면 또 기다렸습니다. 훌쩍이는 용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믿었습니다. 억새밭 넘어 저 호랑이 산에서 늠름한 용이가 성큼성큼 걸어 내려오면 오세요 종을 힘껏 치리라 마음먹었지요. 훌쩍이는 그렇게 호랑이 산을 바라보며 용이를 기다리다 해가 지고 어둑해질 무렵이 되면 잘가요 언덕을 내려와 터벅터벅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친 순이가 작은 마당에 나와 앉아 밤하늘을 살핍니다. 금모래, 은모래를 잔뜩 뿌려놓은 듯 까만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을 발합니다.
순이는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 중에서 엄마 별을 재빨리 찾아냅니다. 엄마 별은 색깔이 다르거든요. 엄마 별은 금색이나 은색이 아닌 따뜻한 색이니까요. 엄마, 우리 집 울타리 아래에 노란 애기 똥풀꽃이 많이 피었어요. 잘 가요 언덕에는요, 연분홍색 구름 국화꽃이 만발했어요. 봄이 오니까 세상이 온통 꽃밭이에요. 엄마 별이 반짝거립니다. 엄마가 미소를 짓고 계신가 봅니다. 아참, 엄마, 엄대네 어미개가 오늘 아침에 새끼를 6마리나 낳았어요. 예쁜 새끼들이 엄마 개 품에 안긴 채 눈도 못 뜨고 떨고 있었어요. 엄마 별이 다시 반짝거립니다. 이번엔 순이를 쓰다듬어 주고 계신가 봅니다. 제잘제잘 순이의 수다가 계속됩니다. 모두 잠든 시각, 백두산 밤하늘에 떠있는 엄마 별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순이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떠서 가장 멀리 바라보고 계시는 엄마에게 순이는 오늘도 기도를 합니다. 오래전 소식이 끊긴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신다는 아빠를 위해,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할아버지를 위해,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12살 순이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촘촘히 박혀버린 그 얼굴, 용의를 위한 기도도 빼놓지 않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배고프거나 무섭지는 않은지, 아무것도 알 수 없기에 순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듯합니다.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와준 봄날, 호랑이 마을은 온통 어수선합니다. 집집마다 겨우내 버텨준, 억새풀로 엮어 만든 고마운 띠지붕을 고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순이가 바쁜 엄마들을 대신해 옆집 여자아기를 들쳐업고 뒷집 쌍둥이들을 보살펴주고 있네요. 훌쩍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잘가요 언덕 꿀밤나무 그늘에 앉아 풀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슝, 휙, 슈슈슝, 휘리리릭. 훌쩍이의 풀피리 소리에 맞춰 새끼 제비가 잘가요 언덕 상공에서 공중제비를 돌고 있습니다. 쏜살처럼 하늘로 치솟았다가 갑자기 몸을 반대로 틀어 땅을 향해 곤두박질 치듯 곧장 미끄러져 내려오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붉은 허리부터 몸통 아래쪽을 왼쪽으로 휙 하고 돌리면 몸이 공중에 뜬 채로 휘리리릭 하고 돈답니다. 제비가 공중에서 이렇게 도는 것을 공중제비 돈다고 해요. 새끼제비는 요즘 공중제비 도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5번밖에 돌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더 멋지게 돌 거예요. 왜 이런 걸 연습하느냐고요? 멋있으니까요. 사람들도 이 멋진 모습을 보면 따라하고 싶어질걸요? 공중으로 치솟아 오르던 새끼 제비가 갑자기 날갯짓을 멈춥니다. 저 아래 호랑이 산깃을 개서 누군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잘가요 언덕에 울려 퍼지던 훌쩍이의 풀피리 소리도 뚝 그칩니다. 훌쩍이도 같은 걸 발견했나 봅니다. 억새밭 너머 호랑이 산깃을 개서 무언가 아지랑이처럼 아물거립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직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물거리는 것들이 연분홍색 구름 국화 꽃밭을 지나 억새밭을 가로질러 잘가요 언덕 쪽으로 점점 다가옵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새끼 제비가 제일 먼저 이들을 알아봅니다. 이윽고 훌쩍이도 이들을 알아봅니다. 멀리 보기 위해 뜬 실눈이 갑자기 2배로 커집니다. 훌쩍이는 입에 문 풀피리도 내뱉고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지릅니다. 용이야, 용이야.
용이가 온다! 훌쩍이는 아름드리 꿀밤나무 가지에 매달린 오세오종을 힘차게 울립니다. 댕, 댕.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억새밭을 가로질러 호랑이 산에서 내려오는 이들은 다름 아닌 황포수와 용이입니다. 두 부자가 엽총을 어깨에 메고 호랑이 가죽옷을 바람에 휘날리며 위풍당당하게 잘가요 언덕을 향해 걸어옵니다. 지난 겨울 호랑이 산으로 올라갔던 황포수와 용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육바리의 최후. 황포수와 용이가 산에서 내려온 날 밤, 마을 공터에서는 오랜만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황포수가 보찜에서 커다란 호랑이 발 하나를 꺼내 놓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그 호랑이 발은 발가락이 6개입니다. 와, 정말 잡았네. 잡았어. 만세! 황포수 만세! 귀신도 못 잡는다는 육바리를 황포수가 잡았네. 황포수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호랑이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나운 육바리를 황포수가 잡고야만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육바리를 잡은 황포수와 용이를 번갈아 가며 칭찬합니다. 그래, 백호도 찾았는가? 벌써 얼큰하게 술이 오른 엄대 아버지가 막걸리 한 사발을 권하며 황포수에게 묻습니다. 황포수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마을 공터에서 잔치가 한창일 때 용이와 순이는 촌장댁 작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간의 이야기를 대신합니다. 백두산 밤하늘을 가득 채운 은하수가 임금님이 풀어놓은 비단 목도리처럼 찬란하게 빛납니다.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순이가 먼저 입을 뗍니다. 용이는 예전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무서운 육바리까지 잡아오다니 참 다행이야. 순이가 계속 말합니다. 정말 신기하고 대단한 일이야. 어른들이 육바리는 잡히지 않은 귀신 같은 호랑이라 그랬거든. 용이 너도 있었니? 육바리랑 마주쳤을 때? 세상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새끼가 있었어. 한 마리. 놀란 순이가 용이를 바라보자 용이가 드문드문 말을 잇습니다. 그래서 강했던 거야. 새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럼 육바리가 엄마 호랑이였어? 엄마였어. 어쩜 그랬구나. 순이는 엄마란 말에 무섭던 육바리가 갑자기 가여워집니다. 호랑이는 한 배 새끼를 2마리 정도씩 낳아. 용이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순이에게 무언가 더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끼가 1마리밖에 없었어. 그게 육바리한테는 마지막 남은 새끼였어. 그럼 나머지 새끼들은? 순이는 새끼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이 갔지만 자신의 짐작이 틀렸기를 바라며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육바리는 새끼들을 여럿 잃고 살아남은 1마리만 기르고 있었어. 슬픈지 안 슬픈지 잠잠히 말하는 용의 표정만으로는 알 수가 없네요. 순이의 커다란 눈망울에 그새 그렁그렁 눈물이 맺힙니다. 일주일 전 백호를 찾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랑이 산 숲속을 헤매던 황포수와 용이는 육바리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호랑이 털의 미세한 냄새는 포수들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유능한 포수들만 맡을 수 있습니다. 냄새를 쫓아가니
6개의 상처가 난 가문비 나무가 나왔고 나무 밑둥으로 발가락 6개인 커다란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황포수와 용이를 발견한 육발이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세웠습니다. 황포수는 천천히 옆총에 총알 한 발을 장전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용이도 옆총에 총알을 장전했습니다. 흥분한 육발이는 커다란 발을 치켜 세우고 황포수와 용이에게 달려들었으나 육발이의 발톱이 닿기 전에 황포수의 옆총이 먼저 불을 뿜었고 총알은 육발이의 정수리에 난 왕자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서걱, 서걱. 황포수가 날카로운 칼로 커다란 육발의 발을 자르는데 근처 숲을 속에서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기어 나왔습니다. 황포수의 기세에 눌린 새끼 호랑이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 채 발이 잘려 나가는 제 어미를 보며 깽깽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마을에 내려와 가축을 해치던 무서운 육발이의 발이 새끼 호랑이에게는 따스한 엄마 발이었나 봅니다. 새끼 호랑이도 엄마 따라 발가락이 6개였어. 세상에, 새끼도 육발이라니? 그럼 그 새끼 호랑이는 어떻게 됐어? 아버지가 새끼도 어미처럼 난폭한 호랑이로 자랄 거라면서 죽이라고 하셨어. 이번에는 순이가 침묵합니다. 죽였다고 거짓말했어. 나더러 죽이라고 하셨는데. 새끼 호랑이의 눈을 보니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아버지 몰래 보내줬어. 순이가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새끼 호랑이를 죽이지 않은 용이가 고맙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지는 못할 거야. 엄마 잃은 새끼 호랑이는 혼자 살아남기 어렵거든. 엄마의 별을 찾아서. 엄마 잃은 자식과 자식 잃은 엄마. 누가 더 슬플까요? 누가 더 슬픈지 알 수는 없지만 용이와 순이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새끼 잃은 엄마 호랑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이와 순이가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누군가 밤하늘을 종이 삼아 갖가지 모양의 별들을 수놓았네요. 잘 보면 거긴 큰 곰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검은고도 국자 모양도 보입니다. 국자 모양을 한 7개의 칠성별과 제일 반짝이는 북극별 사이에서 아주 작은 별 하나가 깜빡입니다. 다른 별들에 비해 너무 작아서 주의 깊게 보아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보일 듯 말 듯 희미하지만 노르스름한 별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크고 밝은 별들 사이에 떠있는 희미한 별 하나를 가리키며 순이가 묻습니다. 용이야, 저기 저 노란 별 보이니? 난 저 별을 엄마 별이라고 불러. 엄마가 거기에 살거든. 용이는 순이가 가리키는 대로 바라봅니다. 용이가 보는 밤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똑같이 반짝거립니다. 순이가 어떤 별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별? 저기 칠성별이랑 북극별 사이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노란 별. 제일 따뜻해 보이는 별. 순이의 눈에는 따뜻한 별이 바로 보이는데 용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나 봅니다. 어디? 어떤 별이 제일 따뜻한 별인데? 순이는 자신에게는 보이는 엄마 별을 용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난 정말 안 보여. 어느 별이 따뜻한 별인지.
모르겠어. 고개를 떨구며 말하는 용이의 귓불이 빨개집니다. 못 찾으니 미안해집니다. 어쩌면 용이는 어느 별이 따뜻한지 모르는 게 아니라 따뜻함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품에 안겼던 기억이 오래전 지워진 것처럼 엄마 품의 따스함도 잊었나 봅니다. 우리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의 영혼은 별이 되어 자신의 아이를 지켜본다고. 사랑하는 아이를 따뜻한 별빛으로 돌보아주는 거라고. 언젠가 아이도 엄마별로 오게 되면 다시 만난 엄마와 아이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 할 거라고. 순이가 엄마별을 보지 못하는 용이에게 마음이 쓰여 엄마별에 대해서 얘기해 주네요. 조근조근 얘기하는 순이의 모습이 마치 다정한 엄마 같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용이가 말을 잇습니다. 엄마별이 있다고 해도 우리 엄마는 못 가셨을 거야. 백호한테 물려가셨거든. 아빠가 그랬어. 엄마를 물어간 그놈을 잡아서 흰 가죽에 내 눈물을 떨어뜨려야 한대. 반드시 복수해야만 그제야 엄마의 영혼이 자유로워질 거래. 용이의 엄마는 백호에게 물려갔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여동생도 엄마 등에 업힌 채 함께 물려갔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황포수와 용이는 엄마와 여동생이 물려가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호랑이는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백호였습니다. 멀어져 가는 백호를 향해서 엽총을 쏘아댔지만 황포수의 엽총은 그날따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작은 호미 하나 움켜쥐고 백호를 향해 내달리던 용이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황포수와 용이는 엄마를 물어간 백호를 찾아 복수하기 위해 백두대간을 헤매고 다녔던 것입니다. 용이 엄마의 얘기를 들은 순이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맺힙니다. 엄마 별은 억지로 띄우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떠 있는 거래. 엄마 별은 찾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밤하늘에 떠오르고 한 번 떠오르면 영원히 지지 않는데 낮이 되어 밤하늘이 없어져도 엄마 별은 지지 않는데 잠시 보이지 않을 뿐 늘 그 자리에 있대. 용이는 엄마 별은 원래부터 밤하늘에 떠 있는 거라는 순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눈 씻고 밤하늘을 찾아봐도 용이의 눈에는 엄마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엄마 별이 저 밤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돌보아주고 있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용이는 순이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순이가 좋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이제는 잊어버린 엄마의 얼굴을 닮은 듯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 약속하듯 대답합니다. 그럼 나는 꼭 백호를 잡아 복수해서 너희 엄마 별 옆에 우리 엄마 별을 띄울게. 그 말을 들은 순이가 옅은 미소를 띄우며 말합니다. 용이야, 언젠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같은 엄마 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다. 두 아이가 다시 물끄러미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엄마 별의 따뜻한 노란빛이 두 아이를 포근히 감싸줍니다. 황포수와 용이가 육바리를 잡아 산에서 내려온 뒤로 호랑이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집과 집 사이를 가로막았던 높은 울타리들이 마침내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해가 지는 저녁 무렵까지도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예전처럼 호랑이 걱정을 하지 않고 들에서 산깃을 층게 논에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감한 황포수와 용이가 마을을 지켜주는 용사라며 입을 모아 칭송합니다. 지난 초겨울 황포수 부자를 대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앞다퉈 음식을 해서 날라다 줍니다. 황포수와 용이의 빨래를 해주겠다고 자청하는 안악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감한 황포수 부자가 당분간 떠나지 않고 마을에 계속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있는 한 더 이상 호랑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황포수와 용이는 호랑이 마을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손님이 된 것입니다. 훌쩍이는 웃줄에서 용이를 따라다닙니다. 엄대패거리는 우쭐대는 훌쩍이가 얄밉지만 늠름한 용이가 무서워 마음속으로만 질투할 뿐입니다. 엄대패거리는 훌쩍이뿐 아니라 용이까지도 미워하게 됩니다. 무슨 잘못이라도 할라치면 어른들이 용이를 빗대어 자신들을 꾸짖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용이한테 형님이라고 불러라. 어른들에게 이렇게 면박을 들은 날이면 용이와 훌쩍이가 더욱 얄밉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한 엄대는 틈만 나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총만 있으면 육발이 잡을 수 있어. 용이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난 호랑이 더 많이 잡을 수 있단 말이야. 맞아, 맞아. 황포수랑 용이 녀석이 들고 다니는 큰 총만 있으면 우리 엄대대장은 육발이보다 훨씬 더 큰 호랑이도 잡을 수 있을 거야. 엄대를 대장처럼 모시며 따라다니는 개똥이와 칠뜨기도 엄대 말이 맞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렇게 1장 1931년 가을 백두산 두 번째 챕터인 두 번째 이별 일부를 낭독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작가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작가의 말. 훈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훈할머니는 16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징용되어 캄보디아로 끌려가셨다가 지난 1997년 잠시 한국에 오셨던 작은 키에 크고 고운 눈을 가진 할머니입니다. 당시 저는 군에서 막 제대하고 아내와 신혼생활 중이었는데 뉴스에 나오는 훈할머니를 보며 연민과 분노와 서운함이 가슴을 꽉 채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훈할머니에 대한 한없이 안타까운 마음과 할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든 무리를 향한 분노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와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머지않은 과거,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약하고 못 살던 시절, 그 형편없는 시절을 버텨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998년 여름 A4지로 약 20장 분량의 초고를 완성한 저는 국어 선생님을 하셨던 장모님께 맞춤법을 교정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장모님이 빨간 펜으로 빼곡히 초고의 맞춤법을 교정해 주시며 꼭 글이 출판되어 널리 읽혔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용산에서 구입한 중고 노트북에 초고를 저장했었는데 벼랑간 노트북이 기능을 다하면서 이 글의 초고를 비롯한 습작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더불어 이 글을 완성해서 출판하겠다던 저의 의지도 서서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에 정착하지 못한 훈할머니는 2001년 캄보디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초고의 교정을 봐주셨던 장모님도 20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글을 다시 써봐야겠다고 결심한 2006년 3월, 저는 제일 먼저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이 글의 주 무대인 백두산의 공기를 직접 마셔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코를 내어놓으면 코를 베어가고 귀를 내어놓으면 귀를 베어간다는 백두산의 칼바람은 무척이나 매섭고 날카로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천지를 가로지르고 나니 백호를 찾아 이 길을 헤매고 다녔을 용의의 내면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천지를 에워싸고 있는 봉우리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통 높은 산들은 오를 테면 올라와 봐라 라고 하는 듯이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있는데 백두산의 봉우리들은 하나같이 땅을 굽어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살피듯 그렇게 말입니다. 2007년 4월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고 계시는 나눔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는데 제가 방문한 그날 공교롭게도 8분의 할머니들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영정사진을 찍고 계셨습니다. 2008년 여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끝에 이 글을 탈고했습니다. 지루한 수정 과정 중 모니터링을 해준 분은 한 분,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글의 줄거리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면서 주로 백두산의 동식물, 역사적 배경과 그에 따른 고증, 맞춤법, 문장의 구성 등에 관해 끊임없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이메일로 원고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원고를 보내드리면 어머니가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고쳐서 보내드리는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인표야, 상상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사실을 배제한 상상력은 모래로 성을 쌓는 것과 같은 거란다. 결국은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부를 더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완성된 원고를 제일 먼저 읽어준 저의 첫 번째 독자는 제 아들 정민이입니다. 지금은 장성의 군입대를 앞둔 당시 11살 정민이가 가장 먼저 반갑게 읽어주었습니다. 정민이가 읽고 싶어 재촉하고 재밌다고 격려해준 덕에 더욱 용기를 얻은 저는 2009년에 이 글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많은 꿈 같은 호응과 열정적인 의견을 만났고 제 인생은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 몇 년 전 이 책이 절판된 이후에도 이 책을 뒤늦게 알고 꾸준히 찾는 독자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10년이나 품어온 첫사랑 같은 책이었기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던 차에 해결책 출판사에서 개정 복간 제안을 주셔서 다듬고 또 다듬어 이 책을 다시금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무렵 저는 우리 할머니들에게 몹쓸 짓을 한 파렴치한 사람들의 범죄를 널리 알려 죄인들을 응징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이 글을 쓰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할머니들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래, 용서할게. 앞으로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그런 짓을 하지 말거라.
할머니들이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일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대신 세월이 빨리 흘러 할머니들이 모두 없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에 산 증인이 모두 없어져야 누구도 다시는 이 이야기를 들춰내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 마당에서 영정 사진을 찍으시던 우리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들과 그들 사이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지금 잘가요 언덕에 홀로 서서 밤하늘의 엄마별을 바라봅니다. 용이와 순이가 헤어진 후 언젠가는 서로 다른 곳에서 바라봤을 그 따뜻한 별을 말이지요. 부끄럽도록 오랜 세월 붙잡고 있었던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과 작별 인사를 하는 중입니다. 이제 이 글은 다시 긴 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독자 여러분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독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스한 별을 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늦가을의 차인표